20번째 나주심의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154페이지 24년 9월 25일 수요일 헐렁일렁 어반 스케치 1949년 7월에 나재기 등 면민 2,500여 명 연서로 토지반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1950년 2월 국회에서 정부에 공산면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 반환할 것을 촉구한 요구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토지는 1950년 3월 농지개혁법 시행령과 4월 시행규칙에 의해 귀속 농지와 같은 조건으로 분배되었다. 즉, 유상분배가 이루어졌다. 1952년 전쟁 중에도 공산면 농민들은 자신들 토지에 대한 유상분배 방침에 저항하였다. 정부는 교섭에서 1948년 당시 또는 1950년 당시 결정된 현물 상환액을 현금으로 상환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농민들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1958년 말 현재까지 미납액이 훨씬 많았다. 극심한 인플레 상황에서 현금 상환은 큰 부담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려운 농가는 그마저도 힘에 부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공산면 토지 회수 투쟁 기념 공문 1957년 가을 공산면 토지 상환 양곡 수납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공산면 분배 농지는 3,250 정도였고 여기에 할당된 상환 양곡은 33,800석이었다. 농지개혁 후 농지에 부과된 세금 여부는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어 오다가 1957년 가을에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나주군에서는 행정관서와 지서까지 동원하여 납부를 독촉하였다. 그런데 1958년 1월 총선거를 앞두고 나주 갑구 출신 민의원 최영철이 농민들에게 이를 납부하지 말라 하였고 농민들도 이를 거부하였다. 공식적으로 공산면 농지대금 상환은 1959년에 종료되었다. 공산면 농지분배 사업은 농민운동 전통을 살리고자 했던 현대 농민 활동가들에게는 기억 되찾기 운동이라는 훌륭한 소재였다. 이래하여 선조들이 동척을 상대로 투쟁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자 1990년 공산면 농민운동 기념사업회를 발족하였다. 기념사업회는 1991년 11월 왕곡면 장살리 국도 1호선가에 기념공원과 기념비를 세웠다. 155페이지 6. 나주지역 농지개혁 지주 우선 정책을 폈던 일제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은 경작권을 상실하였다. 일제가 지주에 대한 소유권만을 인정하여 소작인들 입지는 좁아졌고 이는 결국 소작료 인상으로 귀착되었다. 일제강점기 내내 농민들이 일으킨 소작쟁의는 대부분 소작료 인상과 소작인 교체가 주된 이유였다. 이렇듯 소작인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주, 소작제를 타파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고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해방 이후 농민들은 농지개혁에 큰 기대를 걸었다. 남한에서 좌익 세력들이 지지를 받았던 이유도 바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통한 농지개혁에 있었다. 그렇지만 미 군정은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1947 내지 48년에 일본인 지주 소유였던 적산, 귀속 농지를 소작인들에게 일부 분배하였다. 이와 달리 1946년 북에서는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북한이 실시한 토지개혁에 자극을 받은 이승만 정부는 농지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 그 결과 1950년 6월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한국인 지수농지도 분배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기 때문에 1951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농지개혁은 수십 년간 지속된 지주, 소작 관계를 타파하는 것으로 많은 농민이 농지를 분배받았지만 빈곤을 벗어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1958년 나주군 농지개혁 상황을 보면 전체 농가 26,520가구 중 80% 이상이 농지 분배를 받았다. 분배에서는 귀속농지 비율이 일반 농지보다 훨씬 많았고 지역 특성상 논 비율이 높았다. 농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였기에 지주들은 농지가격을 국가로부터 받았지만 당시 농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지주들이 몰락하였다. 농지를 불어받은 농민들은 현물상환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현금으로 전환되면서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140페이지) 6. 일본인 이주와 경제 수탈. 1. 농업에 대한 식민지적 재편. 일제강점기 나주지역 산업을 살펴보면 역시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다. 우선 영산강을 끼고 형성된 나주 평야는 전남 지역에서는 가장 넓은 평야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이곳 산업은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나주 지역 농업은 쌀을 주요 작물로 하였다. 쌀은 1년 평균 26만 석을 생산하여 7만 석을 수출하고 있을 정도로 나주 지역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나주 지역 쌀농업은 영산강 및 그 지류를 통해 풍부한 수량에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반면 영산포의 경우 1, 2, 3차 산업 종사자가 각각 59.9%, 10.8%, 29.3%로서 2차 산업은 물론이고 상업 등 3차 산업 종사자의 구성비가 3할에 육박하고 있어 상업 도시로서 기능이 발달하였음을 알려준다. 나주 지역 주산업은 쌀 외에도 보리, 면화, 잡곡류, 과수, 소채류, 삼, 대마, 모시, 점화, 왕골, 완초, 이게 담배인가? 누에거치 등이었는데 이 가운데 면화는 농가 경제에서는 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아울러 양잠업도 활발하여 1928년 공동 판매 수량이 전남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에 이르렀다. 면작과 잠업 비중이 이처럼 커진 것은 1910년대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적인 육지면 재배 정책과 역시 강제적인 뽕나무 재배와 누에 사육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식민지 약탈 경제 산물이었던 셈이다. 나주 평야와 영산포를 끼고 있던 나주 지역에는 일본인 다수가 진출하여 엄청난 토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나주 지역 경지가 포함되었던 회사형 일본인 대농장으로서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목포지점, 동산농장 전남 출장소, 가네다 산업, 리엔티엔产业, 목포지점,
조선실업, 목포지점 등이 있었고 이들 대농장 외에도 크고 작은 일본인 농장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었다. 1930년 당시 직업별 호수를 살펴보아도 농업자 호수가 21,316호로 전체 호수 9,865호 가운데 8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나주지역 총 경지면적은 27,683 정보로서 이 가운데 논이 67%, 밭이 33%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 자소작 면적을 보면 자작지 35%, 소작지 65%를 차지하였다. 농가는 소작농이 53%, 자작 겸 소작농이 40%, 자작농이 5.4%, 지수가 1.6%를 차지하였다. 즉, 소작농 내지 자소작농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순자작농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소작농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많았던 것은 이 지역의 일본인 지수가 소유하는 토지 면적이 넓었다는 것과 비례하고 있다. 그만큼 나주 지역 농민들은 식민지 약탈 경제에 희생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농가 부채율 및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농민들 생활은 피폐해졌다. 이처럼 광범위한 소작계층은 몰락 농민으로서 토지 상실에 의해 농장 소작인화하거나 도시로 이농 내지 만주, 일본 등지로 터전을 옮겨야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농장 소작인은 점차 경제 자립도를 상실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임노동자화했다는 사실이다. 나주 지역에서 학생 독립운동이 촉발된 것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2. 상업 전개와 동향. 일본인들 상업 중심은 무역으로 각종 상품, 도소매업을 비롯하여 곡물, 소가죽, 면, 기타 산물을 수출하거나 각종 잡화, 면포류, 소맥분, 사탕, 식염, 주류 등을 수출입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쌀, 면화 거래는 목포를 중심으로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그 밖에도 일본인 옷, 우후, 일용잡화, 문방구류는 목포, 광주, 여수 또한 교통발달에 힘입어 철도 연선이나 항만을 끼고 있는 연안지방 상인들 경제력도 상당했고 직접 일본이나 외국과 접촉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시기 특히 1920년대 전남 지역 상거래는 목포가 단연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를 이어 광주를 제치고 여수가 뒤따르고 있다. 또한 나주와 영산포도 매우 중요한 거래지로 나타나 있어서 당시 항구를 중심으로 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일본인 상업 전개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다. 목포, 광주는 말할 필요도 없이 나중에 전남 행정구역에서 제외되는 제주를 제외한다면 나주 및 해남, 보성 등지에 있는 상설 점포수가 100개 이르고 있어 당시 무시할 수 없는 주요 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나주 지역에는 83개, 83개 잡화상이 있었으며 쌀 집산지라는 위상을 증명하듯 곡물상도 23개소에 이르고 있었다. 그 밖에도 오복, 우후, 이라하여 일본인들 전통 의복을 취급하는 곳이 22개소나 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1930년대에 이르면 공업 등 각 분야에서의 생산액 증가를 반영하여 상업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즉 1930년대 전남 지역 상거래 수위는
그동안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농산물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공산물 비중이 점차 증가되어 갔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 한국 전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지만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른바 식민지 공업화 추세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도 공업 생산이 점차 증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상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으로 이해된다. 아무튼 일제강점기 시기 전남 지역 상업에 있어서 가장 용성했던 곳은 공업과 마찬가지로 목포였는데 1930년대에도 여전히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과 무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성상 여수가 목포 다음으로 상업이 용성한 지역이었으나 1934년경에 접어들면서 광주로 그 위치가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35년이 되면 광주가 모름지기 전남 지역 중심지로서 정치 행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물산, 집산 및 교육 중심지로 부상한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목포와 함께 영산포, 여수, 벌교,